구독자 여러분, 어제 삼성전자의 19만원 터치 후 회복,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을 믿고 오전에 추가 매수하셨다면 말 그대로 맞추고도 틀린 상황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다시 보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주가도 오전에는 장중 5.56%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밀리더니 결국 0.72% 하락한 20만 7천 원 음봉으로 장을 끝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도 주가는 왜 오르지 못했는지, 오늘 고점에서 매수한 돈은 누가 받아갔는지,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어떻게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가격을 교란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 시초가 반등을 추격해도 되는 조건과 20만 원 부근이 다시 무너질 때 피해야 할 행동, 그리고 현물 보유자와 레버리지 투자자가 지금부터 완전히 다르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까지 분명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은 재료만 보면 강하게 올라야 했습니다. 밤사이 FOMC 결과가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AI 투자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합정 실적과 하반기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기다리던 붕직한 일정이 하루에 한꺼번에 몰린 날이었죠. 장 초반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하자 전날까지 공포에 눌려있던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실적이 이 정도면 이제 바닥을 확인한 것 같다는 안도감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지를 만들어야 할 현물 자금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밀리기 시작하자 레버리지와 인버스 자금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오갔고, 시장의 거래 대금은 기업의 가치를 사는 데 쓰이지 않고 하루 변동폭을 쫓는데 소모됐습니다. 오후장이 조용했던 것은 불안이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전에 힘을 다 써버린 돈이 더 이상 어느 방향에도 확신을 갖지 못한 겁니다. 장중 종목 흐름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조선과 방산, 화장품,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에 순환매가 들어왔고, 장 초반에는 호남권 반도체 관련주가 테마로 움직였습니다. 유가와 식량 관련주도 잠시 튀었고, 신규 상장주 몇 종목에는 단기 자금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를 끌고 갈 새로운 대장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프리마켓까지 분위기가 좋았던 로봇주도 정규장에 들어오자 대부분 음봉으로 돌아섰습니다. 장전에 만들어진 기대를 정규장의 매도 물량이 삼켜버린 겁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 종목이 없었던 장이 아닙니다. 오르는 종목은 있었지만 끝까지 지켜주는 돈이 없었던 장입니다. 삼성전자도 똑같았습니다. 실적 발표라는 강력한 불꽃은 있었지만 그 불꽃을 추세로 바꿔줄 외국인과 장기 자금의 연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정말 시장의 기대만큼 좋았는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은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89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매출은 전분기보다 28%, 영업이익은 56% 늘었고, 두 숫자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은 매출 127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사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 가운데 사실상 전부를 반도체가 벌어들인 셈입니다. D램과 낸드는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AI 서버용 메모리와 HBM4가 이익을 끌어올렸습니다. 상반기 전체로 넓혀도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46조 7천억 원을 벌었고, 그중 약 97%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회사 안에 현금이 쌓이지 않는 불황형 실적이 아닙니다. 매출만 커지고 이익은 남지 않는 저수익 실적도 아닙니다. 숫자만 보면 삼성전자 역사상 가장 강한 이익 체력이 확인된 분기입니다. 하반기 전망도 표면적으로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HBM4 매출이 전분기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HBM4가 전체 HBM 매출의 60%를 넉넉히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 HBM 시장 점유율도 전체 D램 시장에서 가진 위상에 가까운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메모리 사업의 운영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황을 보며 물량과 가격을 조절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주요 고객과 3년에서 5년 단위 장기 공급 계약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회사는 전체 생산 능력의 60에서 70%를 이런 장기 계약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에는 선급금과 가격 안전장치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메모리 가격이 꺾이는 순간 이익이 수직으로 무너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회사의 설명만 놓고 보면
지금의 이익이 이번 분기로 끝난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파운드리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대형 고객과 AI 고성능 컴퓨팅용 2나노 과제를 확보했고 올해 2나노 수주 과제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세대 2나노 모바일 제품 양산을 늘리고 HBM에 들어가는 4나노 베이스 다이와 AI용 제품 매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의 가장 큰 할인 요인 가운데 하나는 파운드리의 적자와 낮은 가동률이었습니다. 메모리에서 번 돈을 파운드리가 계속 가져간다는 불만이 컸죠. 그런데 선단 공정 가동률이 올라가고 가격 인상 효과까지 붙는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흑자 전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HBM4는 메모리만 잘 만들어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로직 베이스 다이와 첨단 패키징까지 함께 묶어야 하기 때문에 파운드리 회복은 삼성전자의 HBM 경쟁력에도 직접 연결됩니다. 실적, HBM4, 장기 계약, 파운드리까지 놓고 보면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이유를 회사의 경쟁력 붕괴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이미 알려진 실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7일 잠정 실적에서 매출 약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나온 확정 영업이익은 89조 5천억 원입니다. 한 달 가까이 기다려 새로 확인한 숫자가 89조 원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89조 4천억 원에서 1천억 원 늘어난 숫자였던 겁니다. 주식시장은 오늘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를 뛰어넘을 하반기 주문과 내년 이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라는 기사 제목만 보고 장 초반에 들어온 매수는 오래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실적이 나빠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화려한 숫자가 이미 가격에 알려진 상태에서 그보다 더 강한 새 충격을 만들어내지 못한 겁니다. 좋은 뉴스가 주가를 올리지 못할 때는 뉴스의 크기보다 그 뉴스를 기다리며 먼저 들어온 돈의 크기를 봐야 합니다. 여기에 이익의 질이라는 문제가 겹칩니다.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 가운데 99%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반면 모바일과 네트워크 사업은 7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PB와 생활가전도 소폭 적자를 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모순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를 비싸게 팔아 사상 최대 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와 TV, 가전을 만드는 삼성전자도 그 비싸진 메모리와 부품을 사야 합니다. 반도체 사업부가 받은 축제의 청구서가 모바일과 가전 사업부로 넘어간 셈이죠. 시장은 89조 5천억 원이라는 합계만 본 것이 아닙니다. 메모리 가격이 더 오를수록 DS는 더 벌지만 DX의 원가 부담은 커지는 구조. 그리고 메모리 사이클이 꺾이면 전사 이익을 받쳐줄 두 번째 엔진이 아직 약하다는 점까지 함께 봤습니다. 역대급 이익은 사실이지만 이익의 대부분이 한 사업에 몰렸다는 사실도 동시에 확인된 분기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변화는 시장이 삼성전자를 평가하는 규칙 자체가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빅테크가 AI 투자를 늘린다는 발표만 나오면 HBM과 반도체 주가가 함께 올랐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더 짓는다는 말이 곧 메모리 주문 증가로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은 투자 규모보다 그 돈을 회수하고 있는지를 따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분기 매출 900억 달러를 기록했고 애저 성장률은 43%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분기에 설비 투자로 약 358억 달러를 쓰면서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554억 달러를 만들어냈습니다. AI에 돈을 썼고 그보다 더 많은 현금을 사업에서 벌어들였습니다. 반면 메타는 매출이 28% 늘었지만 비용은 5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 줄었습니다. 분기 설비 투자는 310억 8천만 달러까지 늘었고 잉여 현금 흐름은 7억 8,4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같은 AI 투자라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출은 성장 투자로 메타의 지출은 현금 흐름 부담으로 읽혔습니다. 삼성전자의 다음 실적도 고객들이 AI 투자비를 얼마나 회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삼성전자 뉴스만 따라가서는 시장을 읽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를 잘 만들어도 미국 빅테크의 현금 흐름이 나빠지면 주문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리는 날에도 마이크로소프트처럼 AI 투자 효율을 증명하는 고객이 늘면 장기 계약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여기에 FOMC와
주도주와 미국 장기금리, 외국인 선물 포지션, 국내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까지 같은 화면에서 봐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늦게 확인해도 장 초반 반등을 추세 전환으로 착각하기 쉬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도주 알림센터의 역할도 단순히 오를 종목 하나를 찍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돈이 빠지는지,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전체가 눌리는지, 그 돈이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 또는 전혀 다른 실적주로 이동하는지를 빠르게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알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수급 신호와 가격 조건을 삼성전자 보유자의 평단별 대응에 맞춰 더 구체적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FOMC도 오늘 주가에 우호적인 재료만은 아니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범위로 동결했습니다. 결과만 보면 불확실성 하나가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표결은 9대 3이었습니다. 3명의 위원이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공급 충격 때문에 물가가 여전히 2% 목표보다 높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반도체 기업에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금리를 당장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높은 금리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가 성장주의 평가 배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이 늘어도 미국 장기금리가 높아지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는 낮아집니다.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자금 조달 비용도 커집니다. 결국 강한 실적과 높은 할인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주가를 잡아당긴 하루였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종 전체가 흔들린 것도 삼성전자만의 상승을 막았습니다. 전날 SK하이닉스는 기록적인 실적을 내고도 약 10% 급락했고 오늘도 5%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은 반도체 기업이 지금 얼마를 버는지보다 지금의 이익률이 정점인지 대규모 증설이 1년 뒤 공급 과잉으로 돌아오는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한 회사로만 보지 않습니다. 한국 반도체, 아시아 기술주, AI 메모리라는 바구니 안에서 함께 사고 팝니다. 글로벌 반도체 비중을 줄이는 주문이 나오면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먼저 매도 대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도 업종 전체의 평가 배수가 낮아지는 순간 혼자 버티기 어렵습니다. 오늘 장중 상승이 밀린 것은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부정만이 아니라 반도체 바구니 전체를 줄이는 매도와 국내의 기계적인 수급이 동시에 겹친 결과입니다. 이제 오늘 시장을 가장 심하게 흔든 레버리지 구조를 보겠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됩니다. 문제는 2배라는 목표를 매일 새로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운용사는 상승한 자산에 맞춰 노출을 더 늘려야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급락하면 현물과 선물을 더 팔아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상승하는 날에는 추가 매수가 상승을 밀어올리고 하락하는 날에는 추가 매도가 하락을 더 깊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숏 감마라고 불리는 인위적인 추세 강화 현상입니다. 오늘처럼 오전에 삼성전자가 급등했다가 방향을 바꾸면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의 포지션도 계속 뒤집힙니다. 기업 실적을 보고 들어온 자금보다 하루 방향을 맞추려는 자금이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현물 수급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겪는 손실은 단순히 현물 손실의 2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초자산이 100에서 20% 떨어지면 80이 됩니다. 다음날 20% 오르면 96입니다. 현물은 아직 4% 손실입니다. 같은 흐름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은 첫날 40% 하락해 60이 되고 다음날 40% 올라도 84에 그칩니다. 방향을 2번이나 맞힌 것처럼 보여도 계좌에는 16% 손실이 남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현물의 논리가 레버리지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과정 자체가 원금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장중 5% 오르고 다시 음봉으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반복할수록 현물 투자자보다 레버리지 투자자의 계좌가 훨씬 빠르게 녹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 자금은 가장 위험한 구간에서 이런 상품으로 몰렸습니다. 5월 말 이후 가장 많이 거래된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 개인 거래 대금은 125조 원을 넘었고 순 매수만 5조 7천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을 절반 이상 담은 초압축 ETF도 고점에서 70% 넘게 급락했지만 개인은 대규모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개인이 기업의 장기 성장을 믿은 것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장기 전망을 믿으면서 매일 재설정되는 단기 상품을 선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샀다는 확신, 2배로 빨리 회복하고 싶다는 조급함, 주변 투자자가 모두 같은 종목을 산다는
한다는 둔중 심리가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사상 최대 이익을 냈는데 투자자는 사상 최대 손실을 보는 기묘한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 비중 제한과 기본 예탁금 상향, 모의거래 도입에 나선 것도 이미 시장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쏠림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단일 종목 2배 상품을 동시에 대규모로 허용하면 상품의 리밸런싱이 두 종목을 넘어 지수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약 40%에 달한 날도 있었습니다. 기업 가치를 거래하는 시장 위에 방향성 베팅 시장이 하나 더 올라간 셈입니다. 당국이 뒤늦게 투자 한도와 예탁금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도 이 구조가 변동성을 키웠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도 아닙니다. 지금 매 계좌가 현물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하루 변동성 때문에 강제 청산될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구분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 테마가 잠깐씩 튀었다가 사라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조선과 방산, 화장품, 바이오가 움직였지만 시장의 중심이 완전히 이동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유가와 식량주는 지정학적 뉴스에 반응했고 신규 상장주와 로봇주는 짧은 시세를 노린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런 장에서 장 초반 가장 강한 종목을 따라가면 오후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빠져나간 자리에 혼자 남기 쉽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프리마켓의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정규장에서 음봉으로 끝난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시장은 대장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장주를 끝까지 보유하려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주도권을 회복하려면 단순히 하루 5% 오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승 과정에서 외국인 현물 매수가 붙고 레버리지 거래 비중은 낮아지며 장비주와 소부장까지 수급이 넓어져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 곧바로 전고점으로 돌아가는 V자 반등이 아닙니다. 20만원 부근에서 저가 매수와 강제 청산 물량이 충돌하면서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시장은 89조 원의 이익이 유지되는지보다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종가는 20만 7천원이고 장중 저가는 20만 2천원 부근이었습니다. 이 구간을 지키면서 거래량이 줄고 외국인 매도가 둔화된다면 가격 안정의 첫 신호가 됩니다. 반대로 20만원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데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까지 늘어난다면 이전 저점인 18만 9천원대 재확인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상단에서는 22만원 부근을 다시 회복하는지만 보지 말고 그 가격을 종가까지 지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처럼 장중에만 강하고 종가에 밀리면 반등이 아니라 매물 소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삼성전자 보유자라도 평단에 따라 대응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17만원대와 20만원 초반의 현물로 보유한 투자자는 아직 수익 또는 본전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장중 공포의 전량을 던지기보다 핵심 물량과 대응 물량을 나누어 추세 회복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22만원대 투자자는 작은 반등만 나와도 본전 심리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22만원 부근을 회복했을 때 외국인 매수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일부 비중을 조절해 현금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0만원대 중후반에 물린 투자자는 한 번의 반등으로 원금을 모두 복구하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평단을 낮추겠다고 현재 가격에서 한꺼번에 물타기하면 주가가 이전 저점을 다시 시험할 때 계좌 전체가 삼성전자 한 종목에 묶일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도 비중이 지나치면 위험자산이 됩니다. 평단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이 변동성을 버틸 현금과 시간이 남아있는지입니다. 레버리지와 신용 투자자는 현물 보유자보다 더 냉정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2028년까지 성장하더라도 레버리지 상품은 그 시간을 그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변동성 끌림과 일일 재설정, 담보 비율 하락이 먼저 계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익률을 한 번에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 청산 가능성을 낮추는 겁니다. 레버리지 비중을 줄이고 신용 물량을 현금 보유 범위 안으로 옮겨야 다음 반등을 기다리는
기다릴 자격이 생깁니다. 현금을 가진 투자자도 첫 양봉을 놓칠까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처럼 장중 5% 상승도 음봉으로 끝나는 시장에서는 첫 반등보다 두 번째 지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점이 지켜질 때 소량, 외국인 매도가 둔화될 때 추가, 미국 반도체와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치가 함께 안정될 때 마지막 물량을 넣는 식으로 시간을 나눠야 합니다. 이런 대응을 혼자 실시간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장이 열리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이 나오고 새벽에는 FOMC 표결과 미국 금리가 움직입니다. 장이 시작되면 외국인 현물과 선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거래 대금이 동시에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삼성전자만 본 투자자는 5.56% 상승을 호재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의 현금 흐름과 글로벌 반도체 조정, 북미 ETF 리밸런싱까지 함께 본 투자자는 그 상승을 매도 물량을 확인하는 시험대로 봤을 겁니다. 주도주 알림센터는 바로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도구입니다. 단순 뉴스 전달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삼성전자의 반등이 업종 전체의 회복인지, 단일 종목의 기술적 반등인지, 미국 나스닥의 주도주가 AI 투자 효율을 증명하고 있는지를 한 흐름으로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삼성전자라도 17층과 22층, 35층과 37층 투자자의 대응 시점은 같을 수 없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 신청 페이지에서 자신의 평단과 보유 형태에 맞는 비상대응 센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상승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HBM4 매출이 3분기에 3배 이상 늘고 하반기 HBM 매출의 60%를 넘어선다면 삼성전자는 HBM 후발주자라는 할인을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생산 능력의 60에서 70%가 3년에서 5년 장기 계약으로 묶이면 메모리 기업의 고질적인 실적 변동성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2나노 수율과 가동률이 올라가 흑자로 전환된다면 메모리와 파운드리가 함께 이익을 내는 구조도 열립니다. 이 경우 시장은 삼성전자를 단순한 메모리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AI 인프라의 장기 공급업체로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승 시나리오에 필요한 것은 더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아닙니다. HBM4 매출 증가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고 장기 계약이 가격 방어력을 보여주며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시 함께 사는 흐름입니다. 반대로 위험 시나리오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동시에 설비 투자를 늘린 물량이 내년 이후 시장에 쏟아지면 현재의 공급 부족은 공급 과잉 공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가 범용 D램 가격을 낮추면 HBM에서 번 돈을 일반 메모리의 가격 하락이 깎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은 물량 가시성을 높여주지만 모든 위험을 없애는 보험은 아닙니다. 고객의 AI 사업이 돈을 벌지 못하면 다음 계약의 가격과 물량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바일과 가전의 적자가 계속되면 반도체 이익이 둔화되는 순간 전사 실적의 낙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89조 5천억 원보다 다음 89조 원을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은 바닥을 보장하는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지켜야 할 기준이 가장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투자자가 매일 확인해야 할 신호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형 AI 투자가 늘어나는지 봐야 합니다. 설비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클라우드 매출과 현금 흐름이 함께 늘어야 삼성전자의 HBM 주문이 오래갑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동시에 파는지 한 종목부터 다시 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ETF의 거래 대금과 자산 규모가 줄어드는지도 중요합니다. 기계적인 매도가 약해져야 실적이 가격에 반영될 공간이 생깁니다. 기업에서는 HBM4 매출 3배 확대가 실제로 달성되는지, D램과 낸드 계약 가격이 유지되는지, 파운드리 2나노 수율과 가동률이 개선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가운데 두세 가지가 동시에 좋아질 때 반등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루 급등보다 여러 시장의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순간이 진짜 매수 타점에 가깝습니다. 오늘 장을 세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89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실패한 실적이 아닙니다. 다만 잠정 실적으로 이미 알려졌고 전사이익이 반도체에 지나치게 집중됐으며 시장은 다음 분기의 지속 가능성을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중 5.56% 상승이 음봉으로 바뀐 것은 기업 가치가 하루 만에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글로벌 반도체 평가 하락과 외국인 매도, 레버리지 인버스의 1일 리밸런싱이 실적 매수세보다
때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의 전량을 번지는 것도 역대급 실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번에 물타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20만원 부근 지지, 22만원 회복의 질, 외국인 매도 둔화와 레버리지 거래 감소를 함께 확인하는 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시장은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만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회사가 89조 원을 벌어도 주가는 떨어지고 장중 5% 반등도 오후에는 손실로 바뀝니다. 프리마켓에서 강했던 로봇주는 정규장에서 음봉이 되고 조선과 방산, 화장품과 바이오 사이로 돈이 몇 시간 만에 이동합니다. 이런 장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방향이 바뀐 뒤에야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한국 투자자가 잠든 새벽에 FOMC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실적이 나오고 아침에는 외국인과 레버리지 수급이 전혀 다른 가격을 만듭니다. 혼자 매일 모든 숫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란 신청 페이지를 통해 주도주 알림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에서 돈이 빠지는 순간과 다시 들어오는 순간, 반도체에서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로 수급이 번지는 경로, 미국 나스닥에서 AI 투자를 실제 이익으로 증명하는 주도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지금 같은 장에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끝난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레버리지까지 동원해 버텨도 되는 시장도 아닙니다. 89조 원의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적을 주가로 바꿔줄 수급입니다. 이제 숫자에 감탄하는 투자보다 숫자를 돈의 흐름과 연결하는 투자가 필요합니다.